내가 왜 떠나야 하는지 알아?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할머니는 항상 내가 배신자라고 말하잖아.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성호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온화한 시어머니와 행복한 작은 가족이 있어 내 삶은 평온해 보인다. 그러나 남편이 심각한 노동사고로 사망했을 때 갑자기 비극이 닥쳤다. 고통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나는 그의 가족과 직장에서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다시 발견했다. 남편을 위한 정의를 찾는 여정에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배신, 위협, 그리고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시종된 지 몇 년이 된 신우이의 깜짝 등장으로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에 휘말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아픔을 이겨내고 진실을 말하고 미래를 위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삶에 숨겨진 비밀에 맞서는 삼실, 인내,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는 올해 35살 은주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 외곽의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의 카페는 호화롭거나 눈에 띄는 곳이 아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 테이블 몇 벌과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벽, 그리고 낡은 커피 머신을 놓은 작은 부엌 한 구석은 급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피난처와 같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곤 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칸을 통해 들어와 나무 탁자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묘한 포근한 느낌을 준다. 나는 모든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하루의 첫 번째 조용한 순간을 좋아한다. 커피 머신의 규칙적인 소리와 달콤한 향기가 뒤섞인 것은 삶이 때로는 가혹해도 소중한 순간은 항상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가게에서 일이 쉽지 않았다. 인근 산업단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붐비는 날들에 직면했다. 기계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바깥길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들이 언제나 생생하지만 때로는 지치게 하는 공간을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평온함과 제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는 식당 근처 조선소에서 일하는 젊은 근로자로 퇴근 후 자주 들렀다. 처음에 그는 내가 매일 만나는 많은 고객 중 한 명일 뿐이다. 키가 크고 피부가 검게 그을린 한 남자는 항상 작업복 차림으로 육체 노동자 특유의 피로감을 지니고 있었다. 성호는 말이 없다. 그는 종종 무설탕 블랙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쪽 술집 모퉁이에 앉는 것을 선택한다. 차츰차츰 나는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차분한 외모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눈빛 때문이다. 성호의 눈은 가련해 보이지만 유난히 집요하다. 때때로 나는 당신이 거대한 배가 항구에 정적이 없이 누워있는 천문으로 먼 곳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 번은 제가 커피를 테이블로 가져왔을 때 그는 갑자기 이곳을 떠나고 싶은 적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 제가 수년간 참아왔던 생각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저랑 성호 씨와의 대화가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나중에는 우리 둘 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삶, 일, 꿈에 대한 긴 이야기가 이어졌다. 성호는 젊은 시절의 꿈, 고향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일과 책임의 끝없는 반복 속에서 이곳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된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반대로 저는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싶었지만 여기서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선택한 세월을 공유했습니다. 성호의 등장은 내 일상을 바꿀 뿐 아니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환상과 욕망, 외로움까지 숨겨왔던 내 마음속 깊은 구석을 뒤흔들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동반자 한 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자신의 일부도 볼 수 있다. 나는 그가 처음 가게에 들어갔을 때 햇빛이 옅은 오후,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비쳐 나무 탁자를 노란색으로 물들였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탈색되고 기름기가 묻은 푸른색 작업복과 고된 하루의 흔적이 담긴 무거운 보호화를 신고 나타났다. 그의 마른 몸매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보기 드문 불고를 동반한 듯 빛났다. 그는 카운터로 걸어가 벽에 걸린 메뉴판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했다. 시끄럽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는 목소리인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나를 잠시 멈추고 이 낯선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평상시처럼 커피를 끓이고 커피잔을 당신 앞에 놓고 가격을 말했다. 그는 지갑을 꺼내 돈을 지불하고 커피잔을 들고 창가 근처 술집 모퉁이 쪽으로 가기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언뜻 보기에 그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그가 앉아있는 방식에서 뜨거운 커피잔을 손으로 꼭 쥐고 유리창 너머로 눈을 흘겼고 뭔가 눈에 띄었다. 그는 전화도 누르지 않았고 신문도 읽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대화하지도 않았다. 그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 잠겨 있거나 바깥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 약간의 평화를 찾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찾는 사람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거의 매일 퇴근 후 늦은 오후쯤에 도착했다. 그는 항상 같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쪽에 익숙한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가게가 이 시간에 종종 바쁘기 때문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한 구석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주변 공간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은 비가 올 때 가게에 갔어요. 그의 제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나는 뜻밖에도 빗물을 닦기 위해 작은 수건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고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타올은 깨끗이 반납할게요. 또 한 번은 커피값을 지불한 뒤 거액의 잔돈을 남겼다. 나는 서둘러 그를 다시 불러 거스름 돈을 돌려주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맛있는 커피와 이 집이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고 부드럽게 거절했다. 그 말은 나를 잠시 침묵시켰다. 갑작스런 감사의 말이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말투 때문이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곤 했던 나의 작은 카페는 그에게 뜻깊은 곳이 된 것 같다. 점차적으로 그의 등장은 일상적인 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이다. 그가 오지 않은 날들에 나는 마치 가게의 삶의 리듬에 작은 조각이 버려진 것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가 가게에 들렀던 날, 나는 그가 떠날 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조선소에서 그의 삶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곳에서 거대한 기계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바다로 데려가는 배를 만들었다. 당신은 무엇을 겪었고 무엇이 당신처럼 검소해 보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토록 심오함을 느끼게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와 짧은 대화가 기대했던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조선소에서 힘들었던 오랜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던 꿈까지도 이야기했다. 부산 최고의 정비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는 한 번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다. 근데 이제 잘 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말들은 나에게 깊은 동정을 느끼게 한다. 아마도 나도 한때 큰 꿈을 꾸었지만 결국 더 쉬운 것처럼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내게 새로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 즉 낯선 두 사람 사이에서도 참된 관계의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가게에 들렀던 날, 나는 조용하지만 때로는 공허한 내 삶에 약간의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등장은 일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날이었고 이른 아침부터 폭우가 시내에 쏟아지며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다. 나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침에는 여전히 맑고 평소와 같이 문을 열기 위해 서둘러 가게로 달려갔기 때문이다.
근무가 끝났을 때 뒤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가게 문 앞에 작은 처마 밑에 서서 길거리에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나는 뒤를 뒤집어 쓰고 집으로 달려가야 할 광경을 속으로 생각했다. 제가 고민을 하던 중에 서모 씨가 나오셔서 그는 평소처럼 늦은 오후 시간에 가게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손에 들고 카운터 앞에 서서 흠뻑 젖었다.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고 문 앞에 있는 나의 젖은 신발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는 별로 묻지 않고 가볍게 우산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당신이 가져가세요. 저도 근처에요. 괜찮아요. 나는 얼핏 놀라서 어리둥절해 거절했다. 안 돼요. 우산 없는데 어떻게 가요? 하지만 서모는 그냥 웃으며 소박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비 오는 거 익숙해요. 그리고 나는 익숙해 보이지 않아요. 그는 목소리가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나는 우산을 받아들였고 마음이 감격스럽고 약간 어색했다. 그 순간 성호 씨가 단골 손님일 뿐 아니라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요. 그저 우산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심장한 행동으로 그날 내린 비의 추위를 어느 정도 날려버렸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처럼 비오는 조선소에서 빗물이 기름과 섞여서 자신과 동료들이 매일 청소해야 하는 검은 물웅덩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조립에 참여했던 대형 열차와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향하던 청년 시절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서울에서 더 큰 꿈을 꾸는 대신 부산에 남기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놓으며 마음을 열었다. 서모는 말을 끊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위로하는 경청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내가 말하는 모든 작은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있는 것처럼요. 대화를 통해 서모의 소박하고 조용한 외모 뒤에는 강하지만 예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그의 친절을 없애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친밀감은 큰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의 우산에서부터 이 작은 카페에서 나누는 사소한 이야기까지 그런 소박한 순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호와 가까워질수록 그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가 느껴졌고 마치 이 지저분한 삶 속에서 내가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 그는 단골 손님일 뿐만 아니라 조용하지만 공허한 나의 날의 밝은 점인 특별한 동반자가 되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서모와 저는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행하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단순하게 이루어졌으며 가족과 친한 친구 몇몇만 참석했다. 힘들어도 함께 이겨낼 미래를 약속했던 그날의 서모 눈빛과 사랑과 끈기가 가득한 눈빛이 기억난다. 우리는 그가 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해변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크지 않고 두 사람에게 딱 맞지만 나에게는 진짜 보금자리이다. 아침에는 햇빛이 천문을 통해 들어와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깨웠다.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노을에 물든 수면이 노을에 물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짠 짭짤한 소금 냄새를 풍기며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는 않지만 우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다. 나는 카페 매니저 일을 계속했고 서모는 조선소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는 종종 거친 손에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집에 오지만 내가 문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 항상 미소를 짓는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하루의 작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때때로 그는 공장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어서 피곤해도 나를 웃게 만들었다. 돈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때나 일이 둘 다 지치게 할 때 힘든 날이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했던 성호의 눈빛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함께 겪었는지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있다는 것이다. 매일 오후 노을이 내리쬐면 성호와 나는 베란다에 나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는 종종 바다를 보고 내가 만든 커피를 손에 들고 나를 돌아보고 미소를 짓는다. 우린 잘했지, 그렇지? 라고 그가 자주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들은 나에게 행복이 반드시 부나 위대한 업적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행복은 때때로 단순히 누군가 내 옆에 앉아 조용한 오후에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해안가 집은 호화로운 곳이 아니지만 나에게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다. 성호의 웃음소리, 시원한 바닷바람, 함께 요리한 소박한 밥상, 우리 둘 다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다.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삶의 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바닷가 작은 집에서 정착한 뒤 성호의 어머니 순자 할머니를 데리고 살기로 했다. 남편이 죽은 뒤부터 고현에서 혼자 살아온 할머니, 성호는 그동안 가까이서 할머니를 챙기지 못해 늘 미안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성호는 평소 어머니가 착한 여자라고 위로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소문이 돌던 생활 양식의 차이와 고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가 이사를 오면서 나의 모든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 그녀가 집에 처음 들어온 날, 그녀는 온순하게 웃었고 눈빛은 친절을 반짝였다. 할머니는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작은 짐가방과 직접 만든 떡 한 바구니를 들고 다녔다. 성호 돌보느라 수고했어요. 이제 엄마가 도와주러 왔어요. 라고 그녀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빠르게 우리의 작은 가족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소박하고 꼼꼼하며 사랑이 넘치는 여성이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제가 요리할 시간이 거의 없는 한국 전통 음식으로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따끈따끈한 김치찌개나 영양가 있는 비빔밥, 심지어 성호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작은 음식까지 할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싣는다. 처음에는 너무 자상하게 챙겨주시는 게 좀 쑥스러웠지만 순자 할머니는 항상 자연스럽고 즐겁게 해주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피곤하니까 엄마가 걱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녀는 내가 도움을 청할 때 자주 말했다. 점차적으로 저는 그녀가 능숙한 손놀림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마음으로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식사는 식사뿐만 아니라 따뜻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웃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곳이죠. 매일 오후 성호 씨와 저는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작은 집은 항상 할머니가 깔끔하고 깨끗하며 좋은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현관에 앉아 새 수건을 뜨개질하는 솜씨 좋은 손으로 눈을 바다 쪽으로 향하고 평화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어린 시절 성호에 대한 작은 이야기,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그녀가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상냥함과 낙관을 유지한 강한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자 할머니와 저와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함께 요리를 하고 마당에 작은 꽃다발을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제 시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제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자 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조기 걱정은 이제 먼 추억에 불과하다. 순자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셔서 감사하다. 그녀는 따뜻함과 사랑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반드시 긴장되거나 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양측이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할머니에게 우리의 작은 해변집은 그저 살 곳이 아니라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벽장 구석에서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발견한 날부터 우리의 평화로운 삶이 달라진 것 같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할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작은 서랍을 열었을 때 마치 오래전에 잊혀진 것처럼 먼지로 덮인 낡고 바깥에 자물쇠가 헐거워진 나무 상자를 보았다. 호기심이 저를 열게 했고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주머니 시계, 흐릿한 사진 몇 장,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은 편지 한 통. 그 편지는 딱딱하지만 성급한 틀채로 쓰여졌다. 성호의 오빠 준호라는 발신자의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다. 준호 씨는 시어머니나 성호 씨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내가 아는 한 그는 수년 전에 가족을 떠나 연락을 끊었다. 편지의 존재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읽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편지에 적힌 글귀가 나를 어지럽게 했다. 준호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시어머니의 이미지를 사회에 바쳐 지키기 위해 다른 가족 대신 죄를 인정해야 했다며 징역형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자 할머니가 강제로 그렇게 했다고 고발했다. 편지는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떨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항상 헌신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온화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다. 나는 내가 점점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성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왜 그러셨어요? 성호 씨랑 저한테 베풀어 주신 모든 친절이 과거를 감추기 위한 껍데기뿐이었나요? 그날부터 저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해주는 모든 식사,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려 깊은 말들이 이제는 제가 진실을 절대 알아채지 못하도록 저를 가까이 두는 방법뿐인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감히 성호에게 편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는 항상 어머니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여자로 여겼는데 나는 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의 깊은 대화를 피하면서 좀 더 신중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나의 변화를 눈치챈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를 계속 돌봐주셨다. 나는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다를 바라볼 때 슬펐습니다. 그녀가 현관에 혼자 앉아있을 때 조용히 손을 뜨개질하는 방식, 마치 나눌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 비밀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편지에서 읽은 것에 대한 집착 사이에 갇혀 있다고 느꼈다. 준호의 편지는 내 마음의 가시와 같아서 예전처럼 쳐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녀를 완전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가요? 내가 방금 탐험한 사실은 암묵적이지만 강력한 지하 파도처럼 우리의 작은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겠다고 위협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느 겨울 아침, 부산 하늘은 잿빛이었고 골목마다 차가운 바람이 살랑살랑 돌며 거리의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나는 두꺼운 스웨터에 웅크리고 가게 문을 열려고 할 때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뜨거운 커피잔을 손으로 꽉 잡았다. 작은 카페는 여전히 익숙한 온기를 유지하고 있고 나는 오늘이 다른 날처럼 평온한 날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커피를 끓이기 시작하자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화면을 보니 이상한 번호가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곧 전화를 받았다. 은주 언니, 성호 동료예요. 라고 낯설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언니 병원 가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그 단어들은 마치 거친 파도가 내 마음을 강타하고 모든 생각을 휩쓸었다.
사고, 성호.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멍했다. 나는 질문을 말하는데 몇 초가 걸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라고 말했다. 왜? 무거워요. 저쪽 남자는 끝없는 듯 긴 순간 침묵했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빨리 오세요. 내 손은 핸드폰을 늘어뜨리고 머리는 빙빙 돌았다.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설명할 정신이 없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사과하고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공포의 즐겨거리로 뛰쳐나갔다. 겨울의 찬바람이 살을 내는 듯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를 상상하려고 애쓰는 성호의 모습만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 같은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택시를 잡았을 때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1초의 시간은 1세기만큼이나 길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들. 무슨 사고? 심각해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동료가 그런 말투로 나에게 전화한다면 모든 것이 확실히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진짜 악몽은 내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 시작되었다.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답답하다. 나는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긴 복도를 뛰어 지나 그들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응급실에서 나는 의사와 간호사 이렌이 급히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가장 가까운 간호사에게 물었다. 성호, 내 남편. 그는 어디 있지? 목소리가 떨리며 거의 목이 메었다. 간호사가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안에 있다. 의사가 상황을 안정시키려 한다. 들어가니 발밑에 땀이 꺼지는 것 같았다. 성호는 경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마른 피로 덮여 있었고 반창고는 머리와 팔에 감겨 있었다. 그의 몸에 흩어져 있는 상처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다. 주변 의료기기는 생명의 희박한 박동처럼 규칙적인 삐삐 소리를 낸다. 그의 의식은 사라졌다. 의사가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지만 진정되었다. 당신의 남편은 업무상 사고로 머리와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지만 상황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성호 씨, 정신 차려야 해요. 난 너와 함께 있어야 해. 라고 속삭이자 눈물이 눈가에 흘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와 나의 기억은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되살아났다. 처음 만났을 때 오후에는 현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하루의 사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 없이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어. 시어머니인 순자 할머니가 그 직후에 오셨다. 그녀는 방이 들어가 아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침묵의 분위기를 찢었다. 나는 할머니를 껴안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우리 둘 다 고통과 무기력에 빠져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생명을 붙잡기 위해 매 순간 싸우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된 응급 상황 직후 나와 시어머니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우리의 시선을 피하려는 것 같았다. 뭔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냉정한 손을 잡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라고 의사가 천천히 말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어 하나하나를 골랐다. 하지만 머리와 척추의 부상은 너무 심각합니다. 성호는 피를 많이 흘렸고 그의 뇌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우리가 오늘 밤 그를 붙잡아도 그의 생존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다. 나는 의사가 그 후에 말한 것을 모두 듣지 못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공기줌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서 머릿속에 공허한 공간이 남았다.
누군가가 막 그것을 질식할 정도로 꽉 조이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제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흐느껴 울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 앉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나를 떠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병상 옆에 앉았고 내 손은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오후들, 얼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마당의 꽃 몇 송이를 더 심을 계획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당신은 싸울 것이고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매 초가 지나고 희망도 점차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을 안다. 미터기 화면에서 그의 심장 박동은 느려졌고 모든 자등띠 소리가 약하게 울려 퍼졌고 마치 이루 말할 수 없는 작별 인사 같았다. 자정 무렵에 그는 떠났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내 남자 성우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내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지만 따뜻함은 그를 언제 떠났는지 모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가슴에 기대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이름을 절망적으로 불렀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다. 그가 눈을 뜨고 나를 다시 볼 것이라고. 그러나 남은 것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무겁고 고통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세상이 금방 무너진 것처럼 흐느껴 울며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크게 울 수 없었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고 마치 영원히 아물지 않는 피 흘린 상처 같았다. 그는 떠났고 삶의 광활한 틈을 마주하며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그에 대한 기억은 그 어느 때보다 넘치고 아름다웠지만 고통스러웠다. 이제부터 베란다에서 노을을 보는 오후는 나 혼자라는 것을 안다. 따뜻한 웃음, 사랑으로 가득 찬 놀림, 그리고 그의 존재까지도 모두 이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침까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놓기 전에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알고 있다. 비록 그가 내 곁에 없어도 당신의 사랑은 항상 내 일부가 될 것이다. 작은 불처럼 타들어 앞이 캄캄한 날들을 나를 인도한다. 성호의 장례식에는 음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모든 것을 뒤덮었다. 시어머니 순자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한없이 조용한 공간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혐오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그의 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사람들이 방문해서 고개를 숙여 애도를 표했지만 나는 거의 보답할 힘이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내 일부가 그와 함께 끌려간 것 같은 공허한 느낌뿐이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걸어 들어왔고 키도 크고 말랐으며 얼굴에는 시간과 피로의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가 입은 옷은 단순했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결의에 차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즉각적인 주의를 끌었다. 그는 나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준호입니다. 라고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 오빠예요. 온 공간이 얼음장 같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눈빛은 겸하게 가득 찼다. 준호 씨 이름은 제가 들어본 이름인데 그냥 과거의 유령이었어요. 그는 가족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수년 동안 아무도 그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떨면서 손을 의자 벽에 바짝 붙였다. 준호, 진짜 너야?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동시에 고통으로 메아리쳤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볼 때 그의 두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러나 할머니가 더 이상 말을 하기 전에 그는 나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저는 단지 성호를 방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왔어요. 성호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음모다. 나는 침묵했고 그가 한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음모?
나는 반복했다. 목소리는 의심스러웠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심각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사고 발생 몇 주 전에 나에게 연락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고발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회사는 노동 안전 보장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여 많은 심각한 사고들을 이야기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목표물이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성우 씨가 예전에 조선소에서 억울한 일을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가신 것 같아요. 왜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나는 속으로 속삭였고 죄책감이 들었다. 그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더 큰 물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아이를 잃은 고통뿐만 아니라 방금 밝혀진 것을 들었을 때 절망감이었습니다. 왜요? 성호는 왜 이런 일에 말려들었을까? 그는 단지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목소리를 잃었다.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의가 떠올랐다. 성호는 다른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만큼의 대가를 치를 가치가 없다. 그 말들은 나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착하고 조용한 남자 성호는 나도 모르게 훨씬 더 큰 세력과 은근히 싸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목숨을 걸고 대가를 치렀다. 준호를 보면서 새삼을 향한 도전이 눈빛에서 느껴졌다. 우리가 뭘 해야 하지? 나는 마음속으로는 떨리지만 목소리는 굳건히 굳어져서 물었다.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우리는 진실을 찾고 성호가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 곳으로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가 나에게 보낸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삶이 더 이상 평온한 나날들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호 때문에, 당신의 희생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고통 외에도 마음속에는 그의 명예를 지키고 그가 용감하게 시작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결의의 불길인 불길이 일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준호의 폭로에 이어 남편을 잃은 나의 고통은 금세 강한 충동으로 바뀌었다. 나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 성호는 이대로 떠날 수 없고 희생을 묵묵히 망각에 빠뜨릴 수도 없다. 나는 앞길이 험난하고 험난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못지않은 각오로 준호는 나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성호 씨에 대해 제가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공개해 주시네요. 성호는 죽기 전에 회사가 노동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증거를 조용히 수집했다. 근로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고, 기계는 낡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모두 은폐되었다. 성호는 동료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볼 때 참을 수 없다. 고 준호는 눈빛이 분노로 가득하지만 깊은 슬픔이 섞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일어서지 않으면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를 수집하고 몇몇 언론인과 노동단체에 연락하여 사건을 조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그가 한 모든 일은 신비롭게 사라졌다. 준호는 성호가 이메일을 통해 몇 가지 자료를 보낸 적이 있지만 모든 것을 증명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위반 사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일부 근로자들의 증언을 포함한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회사에서 그가 하는 일을 눈치챈 것 같아요. 라고 준호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입 막고 싶대. 준호의 말은 무섭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SUNGHO가 일하는 곳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소.
준호는 뭔가 알 수 있는 서모의 친한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찾아갔다. 그러나 우리가 물었을 때 그들 대부분은 고개를 숙여 회피하고 있었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한 사람이 듣기 힘들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말아줘. 그 대답들은 나로 하여금 정말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할 뿐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공포가 휘몰아치고 있고 그것은 서모가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침묵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준호는 서모의 옛 친구인 강 씨가 공장에서 일했지만 몇 달 전에 그만두었다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강 씨는 서모가 몇 가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도운 적이 있다. 고 준호는 말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 우리는 강 씨에게 연락해서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강 씨는 만나자 긴장한 듯 미힘을 두려워하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서모는 용감한 남자입니다. 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 씨는 서모가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 회사가 고의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뇌물사건을 은폐했다는 증빙 서류를 무더기로 찾아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그가 사고를 당한 후 나는 그 서류들이 빼앗겼다는 것을 들었다. 회사가 먼저 한 게 틀림없어. 강 씨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돕기로 동의했다. 그는 회사가 어떻게 위반을 은폐했는지와 서모의 흔적을 지우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저는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이 그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강 씨는 눈을 붉히며 말했다. 그때부터 저와 준호는 서모가 남긴 단서를 차근차근 따라다니며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를 잃은 고통은 진정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의의 불길이 타올랐다. 나는 너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해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서모 씨는 정의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게 진짜다 되도록. 서모를 위해 정의를 찾기로 결심했지만 모든 걸음이 저 안에 부딪혔다. 그의 동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 설득했지만 모두 침묵을 선택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고 눈을 피하며 모든 증언 제의를 거절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회사 이름만 언급해도 곤란에 빠질 것처럼 겁을 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서모의 전 동료인 중년 남자는 내가 그를 설득하려고 할 때 속삭였다. 저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그들은 나를 해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답변들은 나를 실망시켰고 동시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위협의 정도를 깨달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 끊임없이 단서를 찾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서모의 옛 동료들을 수소문하고 막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전화는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별표 일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만두자. 별표 그 글을 읽을 때 내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세력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들은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들은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앉아서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두려움이 나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제가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시당하고 더 위협받고 심지어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하지만 책상 위에 있는 서모의 사진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고 눈빛은 내가 사랑하는 확고함을 가지고 있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위험에 처했다는 말은 알고 있지만 포기하면 성호가 한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의 죽음은 영원히 잊혀질 것이고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당분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준호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저는 또한 모든 행동에서 더 조심하기 시작했고 전화기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회사와 관련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준호와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에서 누락된 조각들을 찾고 있다. 우리는 성호가 접했던 노동단체와 언론인들도 접촉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딘가에 아직도 기꺼이 도와줄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성호 씨와 제가 꿈꿔왔던 정의의 빛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록 앞이 어둡고 위험하지만요. 아픈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없어 떠나기로 했다. 그 집의 작은 구석마다 매일 오후 그가 앉곤 했던 의자에서 우리가 일몰을 보던 처마까지 성호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곳에 머물면서 나는 가라앉지 않는 고통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만 느꼈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옛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 신도시인 울산으로 이사했다. 울산에서 나는 배달 일을 시작했다. 그것은 특히 나 같은 여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일이 바쁘게 해주었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배달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졌다. 울산에서의 날들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나는 친구를 사귀지도 않고 누구와도 많은 것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아침에는 주문을 받고 차를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조용히 있었다. 그 삶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유령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항구 근처에 위치한 집으로 배달 주문을 받았다. 내가 문에 다가가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는 나를 얼어붙게 했다. 그의 얼굴, 그의 눈, 그의 서 있는 모습 모두 성호를 닮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다. 성호. 나는 소리쳤고 목이 메었고 당황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러웠다. 그 남자는 나를 보고 눈이 번쩍뜨였지만 낯설게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가 물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손가방을 꽉 쥐었다. 형. 성호 씨 맞죠? 제 남편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쳤다. 그 남자는 나를 유심히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성호의 오빠 준호입니다. 그 말은 나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 나는 눈을 깜박이며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닮았음에도 준호는 성호의 착함보다 다소 가혹하고 냉철한 색채로 남다르다. 하지만 그를 볼 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프다. 마치 내가 영원히 잃은 사람의 이미지를 방금 돌려받은 것 같다. 형, 여기 살아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얼마 전에 울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언니 다시는 여기서 못 볼 것 같아요. 이 갑작스런 만남은 내 안에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성호와 꼭 닮은 얼굴의 준호의 존재로 인해 숨기려던 기억과 아픔이 갑자기 강렬하게 떠올랐다. 내가 그를 계속 마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은 내 상처로 가득 찬 내 마음의 새로운 상처에 불과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어쩌면 준호의 울산 등장은 운명의 일부인 듯 떠난다고 생각했던 여정이 실제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신호다. 처음에 준호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의심을 감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말한 가족을 배신하는 오빠의 이미지가 항상 내 마음속에 맴돌았다. 순자 할머니는 준호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완고한 아이라며 가족들에게 말썽을 피운 뒤 멋대로 떠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들은 나로 하여금 그와 다소 거리를 두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점점 보여줬어요. 준호는 저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할머니를 방문하여 작은 선물이나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온다. 처음 만난 날의 차가운 모습은 따뜻함과 진심이 대신 사라진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엄마를 부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정마다 작은 변화가 느껴진다. 성호를 잃은 비극 이후 준호는 우리에게 의지할 작은 빛, 희망을 주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실을 털어놨다. 조용한 오후, 우리가 현관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왜 가족을 떠났는지 아세요? 그는 슬픈 눈으로 지평선을 멀리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은 우리 어머니였다. 나는 놀라서 조용히 그가 계속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다. 내가 젊었을 때 가족 중 한 명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에게 나쁜 평판을 강요하셨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의 손은 감정을 억제하려는 듯 꽉 쥐었다. 저는 굴욕적으로 떠나야 했고 배신자로 여겨졌지만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단지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냥 나는 더 이상 할머니의 마음속에 자리가 없다. 준호의 말은 나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뜨렸다. 시어머니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 모순이 되었다. 내가 한때 희생과 사랑의 본보기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그런 잔인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다. 비록 그녀의 이유가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대단한 준호가 너무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더 긴장된다. 나는 더 이상 할머니를 예전처럼 보지 않는다. 비록 할머니는 여전히 저와 준호를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착한 여성이지만 저는 조금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준호 씨에게 할머니가 준 고통은 우리 사이를 항상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게 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할머니의 고통은 진짜였고 나도 준호를 볼 때마다 할머니의 눈빛 속에 감춰진 후회를 느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오래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책임감뿐만 아니라 그녀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녀를 돌봅니다. 준호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어도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할머니 옆에서 인내하며 할머니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존경심을 주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매일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 만큼요. 준호의 존재는 나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비록 앞길이 멀지만 나는 우리가 더 이상 혼자 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년간의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로 싸운 후 나와 시어머니는 부산의 작은 카페를 열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단지 사업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치유하는 한 방법이다. 시어머니는 매일 함께 식담을 차리면서 단순하지만 아늑한 잠식을 고르는 즐거움을 찾는 듯했고 성호에 대한 사랑과 추억으로 커피를 한 잔씩 타면서 평온함을 느꼈다. 카페는 아침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작은 거리에 위치해 평화롭고 친숙한 느낌을 준다.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숨겨진 고통과 잊혀진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식당이 개업한 날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다. 시어머니의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와서 축하했다. 들뜬 분위기는 나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약간의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 나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는 카운터 위에 교묘하게 놓여 있었고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손에 들고 있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과거에서 온 조각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봉투를 열었을 때 나는 아연실색했다. 안에는 저와 준호가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호가 일하는 회사가 노동안전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그의 사고가 아니라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울어진 글씨체로 쓰여진 간결한 글씨가 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날 필요가 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그 페이지들과 글들을 보았다. 내 손은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뭉클한 감정과 고통, 결의가 뒤섞인 것이다. 누군가 이 서류들을 몇 년 동안 보관해 왔었는데 이제 그들은 저에게 넘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성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이 지키기 위해 희생한 진실의 가치를 이해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 손에 편지를 들고 나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파헤치고 진실을 찾으려고 애쓰던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은 이제 성호에게 공평하게 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시어머니께로 눈을 돌리자 시어머니의 눈빛은 제 얼굴 표정을 보고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많은 바람을 이겨낸 여자로부터 따뜻함과 견고함을 느꼈을 뿐이다. 이번에는 나는 모든 것을 상대할 준비가 되었다. 더 이상 상실에 무너진 외로운 여성이 아닌 저는 이제 아내, 며느리, 진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카페는 단지 살 곳이 아니라 공정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버팀목이 될 것이다. 유리창 밖을 내다보니 아침 햇살이 가게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빛처럼 아무리 많은 어둠을 지나도 밝게 비춰줄 필요가 있습니다.